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나가놨고 덧붙여가지고 이제 법인이 어떤 거래를 한다 조사를 강화하겠고요. 그럼 어떻게 강화하고 그 배경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주택을 거래했었을 때 실거래가 신고를 개인하고 법인하고 똑같은 방식을 썼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법인용 실거래가 신고 서식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 제출을 하는 게 그동안은 개인과 똑같이 규제 지역, 토지 지역, 수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면 3억, 그다음 비규제 지역은 6억 일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이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요 내용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 매매 법인 설립 후 6개월 내 주택 매수를 하거나, 두 번째 과밀억제권역 외 법인을 설립해서 주택을 매수하거나, 세 번째가 주택을 매수한 둘 이상의 법인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첫 번째는 뭐죠? 법인 설립해가지고 이제 바로 주택 산 거. 두 번째는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주택을 사면 어떻게 되죠?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근데 거의 우리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지역은, 그러니까 주택을 투자하기 좋은 지역들은 다 과밀억제권에 가입돼 있어요. 서울을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득세 중과가 빠져나가려면 본점 소재지를, 내가 살려고 하는 주택이 서울에 있다 할지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 본점 소재를 두면은 얘는 취득세 중과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도시에 이제 많이 법인을 냈죠. 특히 소사무실에서 많이 냈죠. 근데 그거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으로 해가지고 아까 6억 원 종부세를 기준해서 6억 원 지금 다 먹고 그 초과대에선 종부세를 과세하다 보니까 법인을 여러 개 만듭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자는 똑같은데 여러 개 만들어서 하는 경우에도 이제 관리를 하겠다. 근데 조금 그렇죠. 법인을 만드는 게 잘못이에요? 전혀 문제 없거든요. 법에서 그렇게 만들도록 제도를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왜 법인으로 거래하는 걸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거래하는 와중에 뭐 법인세를 탈루했다든지 뭐 그런 극히 뭐 세금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규제하는 건 맞죠. 근데 있는 제도를 갖고 이용하는데 그걸 잘못된 시선으로 보고 그거를 관리하고 다른 시선으로 본다? 그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사를 하더라도 뭐 법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FM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거래했으면 크게 걱정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왜 법인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법인 같은 게 이제 자본금이 뭐 1,000에서 5천만 원의 소액이고 법인에서 취득한 주택은 그것보다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대부분 이제 대표이사가 아니면 주주가 돈을 꿔주죠. 이제 가수금이라고 하는데 꿔주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게 뭐 불법인 건 아니에요. 꿔주고 나중에 이제 차익 생기면 다시 상환하고 이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태클을 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조사가 나온다 할지라도. 근데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대표이사는 꿔줍니다. 이 대표이사가 이 돈 어디서 났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충분히 자력이 입증이 되고 소명할 수 있다. 그럼 전혀 문제가 없는데 설령 이 대표이사가 A라는 사업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현금 거래를 통해 가지고 매출을 누락해 가지고 들어왔다.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정당하게 번 소득 재원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으면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뭐 불법 거래라고 불릴 여지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좀 안타까워요. 법인을 이용해 가지고 주택을 샀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상한 문소리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지금은 개인 같은 경우에 먼저 개인부터 보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가 규제 지역은 3억, 비규제 지역은 6억이고 또 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 증빙을 제출하도록 하는 대상자가 투기 과열 지역의 9억 원 초과 주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자금 조달 계획서는 규제 지역의 모든 주택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라. 그리고
그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 그리고 증빙 자료는 투기 과열지구, 그동안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증빙을 넣었는데 앞으로는 투기 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에 대해서 증빙을 해라.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이렇게 바뀌었고, 법인도 똑같이 그동안 똑같죠. 자금조달 계약서는 규제지역 3억 원, 비규제지역 6억 원 뒀는데 대책 발표에서 모든 주택, 부동산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또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서 일단 자금조달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을 해야 되고, 증빙은 그동안 개인과 똑같이 투기 과열 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증빙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건 없는데 아마 요구하고 동일하게 갈 것 같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내 모든 주택에 대해서만 아마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을까. 물론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해서 모든 주택에 대해서 증빙을 첨부해라라고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자금 조달 계획서 및 거기에 상응하는 증빙 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서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약서 보면은 자금 조달을 자기 자금으로 얼마를 했고 차익급으로 얼마를 했고 조달 방식이 계좌이체를 했느냐, 뭐 대출 승계를 했느냐, 뭐 이런 걸 다 이제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데이터 이 자체를 갖고 이제 관리를 해가지고 증여세나 뭐 이렇게 세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약서는 향후적으로 규제 지역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이제 다 요 서식을 작성해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있는 주택은 요거 주민이 제출을 하고 여기에 대한 입증을 덧붙여서 내야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도 이게 투기 과열 지구 내 주택으로 한정할지 아니면 법인은 모든 주택으로 한정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약서 외에 계획서 외에 이제 첨부자를 넣어야 되는데, 보세요. 금융기관에 예금액이 있다. 나 이 돈으로 예치한 돈으로 샀어요는 예금 잔입증명서를 첨부를 해요. 주식 채권 매각 금액이 있으면은 주식에 대한 거래 내역서 예금 잔입증명서를 첨부를 하라고 합니다. 증여나 상속을 받았대요. 그러면 증여세 또 상속세 신고서라든지 납세 증명서를 띄면은 상속세 얼마 냈다 뭐 그거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첨부를 하라는 거고, 현금은 소득금액 증명원이라 아니면은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처분한 자금으로 주택을 샀다라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 증명서 아니면 대출 신청서 이런 증빙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임대보증금을 했다 그럼 임대차 계약서 넣으면 되는 거고, 회사 지원금이라든지 사채라든지 그 밖에 차입금 했으면은 그 돈을 빌린 사실하고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거랑 시계가 바로 시계. 아니, 이 시계가 따로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제도적인 그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제 하나하나 보겠다는 거겠죠. 돈이 어디서 흘러 들어와서 이 주택을 샀는지 꼼꼼히 따져가지고 그 증빙자를 봐가지고 좀 혐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조사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거고, 특히 이제 개인보다는 이제 법인에 치중해가지고 더 꼼꼼히 보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의 이제 마지막이 이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데 세금과 관련된 내용만을 이렇게 뽑아보면 네 가지로 정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 강화했는데 그게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못 된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과 관련돼서는 미성년자들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죠. 근데 앞으로는 미성년자 아니면 어떤 위반을 했다,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법 통과가 아직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종부세와 관련돼서는 지금 조금 아까 살펴본 법인 그거 말고 개인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세부담 상환율을 현재 200%인데 300%로 올리겠다. 이것도 이제 법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법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 요건 추가하고 내년부터는 아까 우리 다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면은 양도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했잖아요. 그 중과대상 주택 판정 시 아까 판정표가 있었잖아요. 그때 지금 조합은 입주권은 들어가거든요. 분양권은 안 들어가요. 근데 내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여부를 판정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과될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겠죠. 그동안은 분양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들어갈 여지가 없었어요. 입주권도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들어갈 여지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입주권은 들어갔습니다. 근데 분양권도 이제 들어가겠대요. 그러면 분양권 자체를 팔 때는 중과대상 주택세 분양권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분양권 자체를 팔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까? 그 의미는 아니고 분양권은 성격 자체가 본래 성격 자체가 권리거든요. 권리이기 때문에 분양권 자체를 팔 때는 중과세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50%, 40% 일반 세율. 단지 그 분양권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분양권을 양도했을 때는 그냥 보유 기간에 따른 거 무시하고 50%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뿐이지 뭐 분양권 자체를 뭐 앞으로 플러스 10% 플러스 20%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택에 대한 단기 양도소득세율이 이제 내년부터 좀 강화됩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됐죠? 주택은 어떻게 됐죠? 1년 내가 40% 1년이 초과되면 일반세율을 보시면 주택 사가지고 1년 동안 팔면 일반세율 적용 받았어요. 물론 뭐 중과 대상에 해당되면은 플러스가 이제 가산되지만,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 최소 2년을 가지고 있어야 일반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1년 내 50, 1년에서 2년 사이 40.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다른 부동산의 단기 양도세율하고 동일하게 낮추겠다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조금 안 좋은 혜택이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특례 제한법도 이제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었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을 받거든요. 근데 취득과 보유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재산세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세도 감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메리트가 뭐냐면 가입 요건이 없었어요. 면적 요건만 충족되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령 임대 개시점에 6억이 넘는다 할지라도 국세 혜택은 많은 부분을 못 받지만 지방세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가입 요건을 넣겠다라고 한 게 2019년 12년 부동산 대책인데 법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하반기에 가입 요건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그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요건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해집니다. 면적 요건, 가입 요건 다 지켜야 되고 언제 이후에 취득하면 또 안 되고 점점 더 이제 실익을 잃어가겠죠. 그러니까 혹시 뭐 요 취득세, 재산세, 가입 요건을 초과하는데 나는 요 취득세, 재산세가 이제 적용받는 게 우선순위다라고 하면은 빨리 법 개정되기 전에 등록하는 것도 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